바다의 상징 해삼. 입안에 닿는 순간 밀물처럼 훅 들어오는 바다향에 꼬들꼬들 오도독 씹히는 식감은 해산물 중 단연 으뜸이다. 오돌토돌 솟은 돌기가 오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다 오이라고도 불린다는데 횟감으로 주로 즐기지만 볶음이나 찜, 탕의 재료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건강밥상 오늘은 사포닌 성분까지 풍부한 바다의 인삼, 해삼과 함께한다. 해삼의 효능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임산부와 태아를 편하게 해주고 자양강장과 혈액순환에 좋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삼에는 인삼의 대표적인 약효 성분 사포닌의 일종인 홀로톡신 성분이 많아서 남자들에겐 기력을 강화시켜주고 여자들에겐 임신 중 몸을 보호하는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몸이 허약한 여자나 태반이 약한 임산부에게 인삼 대신 해삼을 약으로 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바다 밑바닥 모래를 섭취해 유기물을 삼키고 모래는 다시 정화시켜 뱉어내는 바다청소부 해삼. 이 해삼과 함께할 건강밥상 첫 번째 요리. 이 한치 안의 매력을 한껏 살려줄 해삼 물회. 맛과 식감의 잔치가 펼쳐진다.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부드럽고 고소한 해삼 전복죽. 영양 만점 소울푸드. 바다의 쟁쟁한 두 스타가 만났다. 바다의 우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 해삼입니다. 해삼은 주로 회로 많이 먹잖아요. 오늘은 그 해삼을 이용해서 해삼 물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삼은 길고 뾰족한 돌기가 많은 걸 골라야 한다. 또 눌렀을 때 물컹거리지 않고 단단해져야 싱싱한 해삼이다. 우선 물회에 들어갈 해삼은 양 끝을 잘라낸 후 매끄럽고 부드러운 배 부분을 중심으로 반으로 갈라준다. 이때 내장과 하얀 석회질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말랑해지기 전에 재빨리 손질하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손질한 해삼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지저분한 이물질을 제거해준다. 내장 손질할 때 가시가 돋친 부분 말고요. 뒷면을 칼집을 주시고요. 또한 내장은 깨끗하게 손질을 해주시고 또한 입부분에 흙이나 모래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절단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손질한 해삼은 한 입에 먹기 좋도록 최대한 얇게 저민다는 느낌으로 썰어 준비해 놓는다. 이어서 담백하고 쫀득한 맛이 일품인 참소라는 끓는 물에 데쳐내는데 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 청주나 소주를 넣어도 좋다. 잘 익힌 소라는 넓적하게 편으로 썰고 양배추와 파프리카, 배는 물론 물에 넣고 싶은 채소는 모두 가늘게 채 썰기 한다. 계속해서 물에 양념장을 만들어보자. 고춧가루와 고추장은 2대1, 식초와 설탕은 1대1로 넣은 후 동치미 국물을 부어 잘 섞어준다. 오늘 해삼 물회에서요 동치미 육수 사용했거든요. 혹시 집에서 동치미 육수 구하시기 힘드시면은 마트 가시면은 여러 가지 동치미 육수 많이 있으니까 사용하시고요. 또한 오늘 식초하고 설탕 1대1 비율 꼭 잊지 마세요. 넓은 접시에 썰어놓은 채소와 과일을 색색별로 보기 좋게 담은 후 준비해놓은 참소라와 해삼을 접시 중앙에 올린다. 담아놓은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물에 양념 소스를 채소 위에 충분히 부어준 후 마지막으로 통깨를 솔솔 뿌려주면 겨울 제철 해삼 물회가 완성된다. 물회 드실 때 잘 비벼 드시는 거 아시죠? 오늘은 배가 들어갔지만 사과도 좋고요. 아니면 소면 있잖아요. 소면이나 뜨끈뜨끈한 밥 마지막에 비벼 드시면 일석이조입니다. 달콤 새콤 거기에 오독거리는 식감까지 먹는 맛이 즐거운 해삼 물회. 이 겨울 청량하고 시원한 바다향이 답답했던 가슴까지 적셔준다. 집에서는 해삼 손질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밖에 가시면은 냉동 해삼도 있고요. 건해삼도 있거든요. 그런 거 구입하셔가지고 요리 한번 해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삼을 이용해서 해삼 전복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삼을 바로 먹지 않을 경우엔 봉지째 냉장 보관하는 게 좋은데 좀 더 오래 두고 먹으려면 살짝 데친 후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 전복 해삼죽에 들어갈 해삼은 말린 해삼이나 냉동 해삼을 사용한다. 말린 해삼의 경우 2, 3일 정도 물에 충분히 불려야 식감이 살아나는데 잘 불린 해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넣는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해삼은 불리는 데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냉동 해삼 밖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시고, 또한 조금 남았으면은 찬물에 넣어서 냉장고 보관하시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죽에 들어갈 전복은 깨끗하게 씻어도 끓는 물에 데쳐내는데 전복 껍데기가 아래를 향하게 놓고 20초가량 살짝만 익혀준다. 이어서 전복 껍데기와 살을 깔끔하게 분리하자 전복의 잎은 제거하고 내장과 살은 각각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주는데 전복의 식감을 느끼고 싶다면 조금 도톰하게 썰어도 좋다. 죽에 들어갈 채소도 잘게 썰어 함께 준비한다. 해삼 전복죽에서요, 전복은 살짝 데치면요 까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또한 내장도 분리하셔가지고 내장도 다져서 먼저 볶아서 사용하시면 구수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잘 달궈진 냄비에 먼저 참기름과 전복 내장을 넣고 볶아주다. 손질한 해삼과 전복살을 넣어 한 번 더 볶아준다. 여기에 불린 쌀을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익히다가 마지막으로 물을 넣고 끓여주는데 물의 양은 쌀의 양보다 6배 정도 더 여유 있게 부어주면 된다. 끓는 동안 누지 않도록 잘 저어주자.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채소와 참기름을 넣어 마무리하면 된다. 오늘 해삼 전복죽에서요, 쌀 볶을 때 아주 잘 볶아주셔야 돼요. 투명할 정도까지 볶아주시고요. 또한 쌀과 물의 비율은 쌀 1에 물 6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해삼 전복죽을 그릇에 푸짐하게 옮겨 담고 구운 김과 통깨 솔솔 뿌려주면 오늘의 요리 완성. 동장군에게 뺏겼던 허한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품어주는 해삼 전복죽. 구수한 맛과 쫀득한 식감, 그 흔한 미사여구가 필요 없는 맛이다. 해삼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해산물로서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하여 신진대사 활성화와 혈액 정화에도 뛰어난 효능을 가집니다. 특히 항암 효능을 지닌 홀로테인이라는 성분은 피가 뭉치는 것을 막고 체내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해삼은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을 예방하고 인과 칼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성장기 어린이 발육을 돕고 노년층의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다에서 유일하게 여름잠을 잔다고 알려진 해산물 해삼. 몸속 가득 영양분을 채우고 제철 해산물로 돌아왔다. 말캉말캉 쫀득한 맛의 해삼은 전복 홍합과 함께 바다에서 나는 3가지 보물로도 꼽히는데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이 허하고 시리다면 바다의 인삼 해삼과 함께 주말 밥상의 온도를 높여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매일 입안에 닿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칫솔 위생인데요. 습한 화장실 공기와 입속 세균이 맞닿으면 칫솔이 쉽게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칫솔로 양치질을 할 경우 오히려 이 충치나 잇몸병 같은 치주 질환이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칫솔을 살균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식초를 증류수에 희석시켜서 칫솔을 5분 정도 담가두거나 구강청결제에 칫솔을 담가두기만 해도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새 칫솔로 교체해주는 게 위생적이라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길 담관. 담관은 간 속을 지나 간 밖으로 이어지며 담즙의 통로 역할을 하는데 담낭을 포함해 담관에 생기는 질환을 담관질환 또는 담도질환이라 부른다. 담간이라는 것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나오는 길인데요. 이 담간질환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담석과 담간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은 일으키는 기전이 대부분 이제 담간을 막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 많고요. 이런 담간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 황달이라든지 복통, 또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담관 질환에는 흔하게 발생하는 담석부터 담관이 좁아지는 담도협착, 그리고 암 중에서도 공포의 암으로 꼽히는 담관암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담관은 췌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침묵의 살인자, 담관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하수관이 막히면 물이 흐르지 못하면서 썩거나 막히기 마련이죠. 이처럼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관이 막히게 되면 복통이나 오한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담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백규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담관 질환 좀 생소하다 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 담관이 어느 부위를 말하는 건지부터 짚어주시죠. 우리가 담관은 흔히 담도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흘러나오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관은 이 간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내 담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간내 담관은 간 밖으로 나오면서 하나로 만나게 되고 담낭에서 나오는 담낭관과 만나 총담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총담관을 흔히 간외 담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총담관은 우리 췌장이라는 장기를 지나서 십이지장으로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면 담관을 통해서 담즙이 나와서 소화를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담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알아보죠. 그래서 담관은 우리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의 배출 통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하루에 약 500ml에서 1000ml의 담즙이 배출되게 됩니다. 이 담낭은 담즙을 저장, 농축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낭 절제술을 받는 경우에는 담관이 확장이 되면서 담낭의 역할을 대체 보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담관은 췌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췌장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담관에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건지 그 점도 좀 살펴보죠. 그래서 담관 질환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것이 담관 결석 및 이로 인한 결석성 담관염이라는 게 있겠고요. 이 외에도 담관 용종, 그리고 담관 기형, 그다음에 담관 협착이 있습니다. 담관 협착은 크게 양성 협착과 악성 협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악성 협착은 흔히 말하는 암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암에는 담관암, 췌장암, 유두부암, 십이지장암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담관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다양한데 이 중에서 가장 잘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을 꼽자면 뭘 들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질환 중에 우리 담관 결석과 이로 인한 급성 담관염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담관 결석은 보통 담낭에서 돌이 빠져나와서 걸리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담관 폐색이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담관에 있는 종양 자체도 이렇게 담관 폐색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부분 담관 질환들은 이런 담관 폐색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담관 결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담낭에 생기는 결석이 담석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담관에도 결석이 생기네요. 자, 그렇다면 이 담관 결석이 생기면 어떤 특징이 생기는 건지 이 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담관 결석의 특징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담낭에서 결석이 빠져나오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관 폐색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세균 감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급성 담관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담관 결석이 췌간을 막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급성 췌장염이 생기게 되겠고요. 이런 경우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결석이 있으면 통증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담관 결석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담관 결석으로 인한 이제 급성 담관염의 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우상복부 통증과 발열, 황달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심한 경우 저혈압과 의식 저하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담석이 생겼다고 해서 의식이
잃어버려질까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염증이 심하게 되면 이 가끔씩 폐혈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고열이 생기고 또 전신 상태가 안 좋게 되면 그런 의식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담관 결석에 대해서 살펴봤고 담관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담관암 특징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담관암은 담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얘기하겠고요. 대부분 이제 주로 서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관이 위치하는 곳은 어디든지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에 위치에 따라 구분을 짓게 되는데요. 간 내 담관에 생기는 경우를 간 내 담관암, 그리고 이 간 입구, 이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지는 담관 부분에 생기는 그 입구 쪽에 생기는 것을 간문부 담관암, 그리고 총 담관암에 생기는 총 담관암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췌장 두부, 췌장 머리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췌장 두부암도 담관을 흔히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담관암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담관암의 위험 환자도 잘 알려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흔하진 않지만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라는 PSC라는 병이 있고요. 그다음 담관 낭종, 그다음에 간내 담석, 캐롤리시 병이라는 또 특이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간 디스토마라고 알려졌던 간 흡충증 같은 기생충 질환도 있습니다. 또 흔한 간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간 경화, B형 간염, C형 간염들도 우리 담관암의 위험 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캐롤리시 병은 뭐 희귀병인가요? 좀 우리가 흔하게 듣는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캐롤리시 병이라는 것은 담관 내에 낭종이 여러 군데 생기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어떤 기형적인 기형 같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롤리시 병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드물게 저도 의사 생활하면서 딱 한 명 봤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간 이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간암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담관암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 증상을 또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담관암의 증상은 일단 첫 번째로 복통이 없는 황달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급성 담관결석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복통이 없는 황달이라는 것은 일반 간질환에서도 흔하게 동반되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간질환과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식욕저하, 또 체중 감소, 이외에도 전신 피로감, 가려움증, 회색변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증상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담관암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담관암을 무조건 처음부터 의심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고요. 일반 간질환과 유사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라든지 여러 영상 진단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암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지 이 점을 궁금해하거든요. 예, 담관암은 어떻습니까? 담관암도 지금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8년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암 중에 9등에 해당됩니다. 약 10만 명당 14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모든 암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위, 갑상선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로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또 여러 가지 영상 진단 검사들이 발전하면서 점차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담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담즙은 간세포에서 만들어져 간 외부로 나와 십이지장의 유두부를 통해 배출된다. 이 담즙이 담낭이나 담도에서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을 담석이라 하는데 담석이 담관을 막아 십이지장으로 담즙이 배출되지 않으면 정체된 담즙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오늘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배가 좀 아파가지고요. 저 어느 쪽이 좀 아프시죠? 약간 오른쪽 정도가 아파서요. 네, 아픈 거에 다른 증상은 없으신가요? 소화도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얼굴 쪽이 주로 좀 더 그전보다 노래진 느낌이에요. 혹시 이전에 쓸개에 돌이 있다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기는 했었는데 따로 치료는 안 했었어요.
우연히 발견된 무증상 담관 결석의 경우 저절로 십이지장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담관 결석에 의해 담관 폐쇄가 일어나면 오심, 구토와 함께 상복부에 심한 통증과 황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복통과 황달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복통, 황달이 있는 경우 우리 담관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담관 결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담관 결석이라는 것을 진단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CT라든지 MRCP 같은 MRI 검사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검사상에서 담석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한 담석 제거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몸속 혈액에 빌리루빈 수치나 알칼리성 인산 분해 효소가 증가돼 있다면 담관 결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담낭 담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복부 초음파를 활용하는데 담관 결석을 진단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 담관 결석은 심각한 합병증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가 필요한데 보통 내시경하 담석 제거술을 시행한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최근 들어 얼굴하고 온 몸이 좀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아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다른 동반 증상은 없으신가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살이 좀 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전에 간이 안 좋다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매년 건강검진을 해도 간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담관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황달이다. 종양이 담관에서 십이지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막는 바람에 담즙이 막히게 되며 그에 따라 혈액 내에 빌리루빈이 증가하면서 황달이 발생하게 된다. 이 환자는 복통 없는 황달과 식욕부진, 체중 감소로 내원을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간 질환을 일단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전에 간 질환을 앓고 있었던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담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담도암이 맞을 경우에는 우리가 내시경적 배액술이라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 조직 검사를 같이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담관암이 발생한 경우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와 함께 혈액 내 빌리루빈 효소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담관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상 검사와 함께 내시경하 역행성 담초간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다. 내시경을 이용해 십이지장에 있는 담관의 출구로 가느다란 관을 삽입한 후 조영제를 주입해 담관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담관 질환 자체는 일단 진단이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담석으로 인한 급성 담관염의 경우 저혈압이나 의식 저하가 있을 경우에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담관암 자체는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이 담관암 자체는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발견해서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담관암은 흔히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담관 결석의 경우 예방이 우선인데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담관 질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담관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하게 말씀 나누죠. 이 담관 질환이 의심이 될 때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담관 질환의 진단에도 혈액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담관 질환에는 대부분 황달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황달 여부니 간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담관의 염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백혈구라든지 그 C 반응 단백이라서 CRP라는 수치를 통해 염증 정도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췌장암과 담관암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종양 표지자 검사 중 CA19-9라는 검사를 체크를 해서 우리가 담관 질환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혈액 검사 이외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때 어떤 검사를 또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담관 질환의 진단에는 영상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검사에는 크게 비침습적 검사와 침습적 검사로 나눠지게 되겠고요.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비침습적 검사라는 것은 환자에게 고통이라든지 불편감을 주지 않는 검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관 질환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검사가 CT 검사가 있겠고요. CT보다 좀 더 정확한 검사가 MRI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복부 초음파도 해볼 수는 있지만 이런 CT나 MRI에 비해서 복부 초음파는 상대적으로 진단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습적 검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침습적 검사는 환자들에게 고통과 불편감을 줄 수 있는 검사를 이야기하겠고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검사는 내시경적인 검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침습적 검사 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검사와 내시경화 역행성 담체관 조형술이라고 하는 약자로는 ERCP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담관질환 검사법 중에 영상검사법이 있는데 이 영상검사법은 비침습 검사와 침습 검사로 나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비침습적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비침습적 검사에는 CT, MRI 그리고 MRCP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이 CT 사진이고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담관 질환이 의심될 때 CT 사진을 찍게 되겠고요. 그 CT 상에서 안 보이는 병변이라든지 애매할 경우 MRI 검사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RI 중에서도 MRCP라 그래서 담체관 쪽을 좀 더 정밀하게 보는 자기ಗೊಂ명 담체관 조형술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현재까지 우리 담체관을 관찰하는데 가장 좋은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검사법과 비교했을 때 침습 검사법인 이 초음파 내시경,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그 초음파 내시경은 흔하게 내시경 초음파라고도 불리게 되는 검사고요. 우리가 담관 질환 및 췌장 질환의 진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내시경을 위나 12지장에 삽입을 해서 담관이라든지 혹은 췌장에 가장 근접해서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 자체가 경험이 많고 병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 구조물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자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침습적 검사법 중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내시경화 역행성 담체관 조형술, 이름이 좀 길고 어렵습니다. 예, 이 검사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이제 저희 의사들도 이거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보통 ERCP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겠고요. ERCP요? 예. 정확한 이제 그 명칭은 내시경화 역행성 담체관 조형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CT나 MRI 같은 비침습적 검사를 해서 담관 결석이 의심이 된다면 ERCP를 통해서 확진을 내리게 되겠고요.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담관암 등 담관 병변이 의심됐을 경우에는 조직 검사도 가능하고, 또한 황달을 낮추기 위해서 스텐트를 삽입을 통해 담즙 배액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침습적이고 고난이도, 고위험도 시술이기 때문에 검사자의 숙련도가 중요하겠고요. 이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출혈, 천공, 췌장염 등이 있게 됩니다.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시술을 하게 되면은 치료까지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건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담관 결석은 우리 ERCP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고요. 예. 간혹 가다가 담석이 아주 큰다거나 아니면 담석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텐트를 삽입을 하고 나서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ERCP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담관 결석은 영상학적으로 어떤 소견을 보이는지 영상 그 사진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환자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이 CT 사진입니다. CT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의 담석은 하얗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CT 사진상 끝에 하얗게 보이는 결석이 보이게 되겠고, 그 상방으로 까맣게 보이는 것이 담관 폐색으로 인해 늘어난 담관이 되겠습니다. 옆에 사진은 MRI 검사,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MRCP라는 검사고요. MRCP 상에서는 돌이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MRCP 사진상 2개의 커다란 돌이 관찰되고 있고, 그 상방으로 하얗게 늘어난 담도가 관찰됩니다. 옆에 보이는 동그란 장기는 담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침습적 검사 중에 하나인 초음파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내시경 상에서는 이렇게 고에코성의 돌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초음파 내시경 자체도 우리 담관 결석을 진단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담관 결석과 급성 담관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담관 결석 및 급성 담관염의 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금식을 하게 되겠고요. 적절한 수액 공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담관결석으로 인해 급성 담관염이 세균 감염으로 잘 발생하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필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담관결석이 진단이 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ERCP를 통한 결석 제거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단 ERCP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피적 경관 담관 배액술 PTBD라는 방법을 통해 담석을 제거할 수도 있는데 PTBD는 피부를 뚫고 간을 뚫고 담관 내로 이렇게 배액관을 삽입하는 시술로 환자분이 많이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관 결석은 관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관 어느 쪽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담관 결석은 담관이 어느 부분이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내 담관과 간외 담관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간내 담관 결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간 절제술이 가능하다면 간 절제술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만약에 간 절제술이 어렵다면 PTBD라는 방법을 시행해서 제거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간내 담관 결석 같은 경우에는 ERCP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 ERCP가 어려울 경우에는 PTBD를 통해서 제거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치료하는 모습을 좀 영상으로 봤으면 하는데 자료를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ERCP를 통한 실제로 결석을 제거한 경우인데요. 이 담관 결석이 담관 내에 관찰되고 있고 이렇게 밑에 보면 담관이 개고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주변에 근육이 감싸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12장 유두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이 유두부를 찾은 다음에 유두부가 굉장히 구멍이 작기 때문에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근육을 제거해서 넓혀주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그 칼을 이용해서 구멍을 넓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환자분이 통증이라든지 또 출혈, 그다음에 천공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으로 이 넓어진 구멍을 통해 바스켓이라고 하는 기구를 넣어서 옆에 있는 투시 장치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그 돌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이 바스켓이라는 기구를 위해서 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담관 밖으로 이렇게 빼내게 됩니다. 자, 이 담관 결석 치료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자 입장에서 담관 결석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담관암보다는 그래도 충격이 덜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암이라고 하면은 일단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담관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죠. 그 담관암도 결국에는 담관 질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검사 방법과 유사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CT, MRI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CT상에서 이게 담관 내에 하얗게 이제 담관을 막고 있는 종양이 관찰되고 있고 이보다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검사가 MRI고 MRI상에서도 이렇게 까맣게 그 종양이 담관을 막고 있는 소견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CT나 MRI상에서 담관암이 의심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ERCP라는 방법을 통해서 병변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서 조직 검사를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담관암의 예후는 어떨까요? 담관암의 예후는 우리가 2018년 마지막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 자료를 보시면 모든 암 중에서 췌장암 다음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이 2018년 기준 28.8% 정도로 모든 암 중에서 현재까지는 예후가 아직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후가 좋지 않은 이유가 너무 늦게 발견해서 그런 걸까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발견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담관이라는 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그런 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후에 영향을 주는 게 수술이 가능할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담관의 경우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예후가 좋지 않더라도 담관암 치료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텐데 자,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담관암의 치료도 가장 좋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가능하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위치에 따라서 또 수술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간내 담관암에 이 암이 위치할 경우에는 이 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만약에 간외 담관이고 간이라든지 췌장에 붙어있지 않은 중간 부분에 있다면 담관을 절제하면서 이 쓸개를 같이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이런 담도와 소장을 문합하는 소장 문합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암이 담관, 총담관에 있다면 췌장과 담관과 주변의 12지장을 통째로 제거하는 담관체 12지장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담관암 치료 수술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화학요법이라고 해서 항암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 수술 후에 또 그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도 우리가 항암화학요법을 추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사선 치료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나온 이제 치료법 중에는 고주파 열치료술이라든지 광역동학 치료라는 치료법도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담도암이 조기 발견이 어렵다 하는 암인데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담관이 워낙 복잡한 구조고 일반적인 우리가 검진으로 하는 복부 초음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담관암이 예후가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관암에서도 ERCP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담관암에서 우리가 ERCP를 통해 일단 조직 검사를 많이 하게 되고요. 이 사진처럼 우리가 담관암으로 인한 담관 폐색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분들이 대부분 황달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ERCP를 통해서 우리가 스텐트라는 것을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스텐트를 통해 우리가 고여있는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황달이 호전이 되겠고요. 이러한 스텐트에도 재질에 따라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과 그다음에 금속으로 된 재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결정은 우리가 시술자가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향후 치료 방침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ERCP를 통해서 담즙을 배액했을 때 그렇다면 이 담관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지 이 점도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분이 아무래도 수술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까지 환자분의 증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시술이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치료책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환자분이 수술을 못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즙 배액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의 증상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식욕 부진이 있거나 가려움증이 심했던 사람들도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담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담관 질환에 대해서 이 점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담관 질환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워낙 몸속 깊숙이 있고 진단이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혈액 검사 하나만 의지하지는 않고요. 혈액 검사, 영상 검사, 또 환자분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 내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담관 결석은 급성 담관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이더라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담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RCP라는 검사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담관 질환은 병변의 위치, 간 내, 간 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 MBC의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담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OX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잦은 소화불량은 담관 질환의 신호일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우리가 담즙이라는 것은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이기 때문에 담관 질환으로 인한 담관 폐색이 발생했을 경우 담즙이 원활한 분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소화 불량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담관 결석 어디에 생겼느냐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우리가 담관 결석은 결국은 담관 폐색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황달, 그다음에 복통,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이 다 유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관 결석의 위치에 따른 그런 증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종양 표지자 수치가 높게 나오면 담관암의 신호일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요거는 애매한데 좀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종양 표지자 검사는 결국 암을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쓰는 검사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CA19-9라는 수치가 담관암, 췌장암 같은 악성 종양일 때도 증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음주 후에도 증가할 수가 있고요. 또 정상인 중에서도 특별한 이상 없이 CA19-9라는 수치가 상승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간질환, 또 아까 얘기한 급성 담관염 같은 양성 질환, 그리고 폐질환 같은 경우에도 CA19-9라는 수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 검사만으로 진단을 내리진 않고 꼭 영상 검사랑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관암은 담관 하부에 잘 생긴다. 맞는 얘기일까요? 잘못된 얘기일까요? 예, 요거는 X입니다. 우리가 담관암은 아까
슬라이드에도 얼핏 보여드렸지만 간문부에 잘 생긴다고 돼 있고 50%가 간문부 담관암이고요. 30%가 간내 담관암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위부에 생기는 총 담관암은 하부에 생기는 총 담관암은 한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담관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담관 결석이 생기면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담관 결석이 있는데 증상이 없다 했을 때 이래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네요. 그래서 담관 결석이 증상이 없더라도 결국은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생기게 되면 복통, 황달, 발열 외에도 저혈압, 의식저하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결석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좀 더 이렇게 지켜보자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환자분의 전신 상태가 안 좋거나 내시경을 하기 어렵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지켜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술을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담관 결석을 ERCP로 제거했는데 결석이 재발할 수 있나요? 네, 이 결석을 제거했는데 담관 결석이 재발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이게 또 생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담관 결석을 ERCP로 제거하고 나서도 담관 결석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담관 결석이 생기는 기전 중에 한 가지가 그 담낭 쓸개 안에 있는 돌들이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ERCP를 통해서 담관 결석을 제거한 후에는 우리가 담낭이 절제술을 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담낭에서 또 돌이 빠져나와서 담관 결석이 생기는 것을 재발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낭을 제거했는데도 담낭 결석이 생길 수 있나요? 네, 이 담낭을 제거했는데 담관 결석이 생길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아마 앞선 질문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담관 결석의 재발을 위해서 담낭을 제거하였더라도 우리가 담즙이 만들어지는 곳은 간입니다. 간에서 계속 담즙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요거 담관 결석도 재발할 수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 이제 담관에서 담즙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담관 결석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담낭을 제거했을 때 담낭이 없어도 어떤 기능상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담낭 절제술을 한 환자들을 보면요, 담관 확장이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담관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쓸개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낭에 저장하거나 그런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담관이 늘어나면서 대체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진으로 하는 복부 초음파가 담관 질환의 진단에도 유용한가요? 네, 우리가 흔히 받는 이 복부 초음파로 담관 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예, 아마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복부 초음파는 간내 담관에 있는 병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내 담관 같은 경우에는 앞에 12지장이라든지 위에 가스가 막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만으로는 관찰이 제한이 많기 때문에 CT라든지 MRI 촬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담관 질환에 대해서 이 점만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담관 질환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시죠. 아무래도 담관 질환은 아까도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관 질환은 그냥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담관 질환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진단이 내리기도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성 담관, 결석성 담관염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관 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간담체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CT라든지 MRI 또는 EUS, 필요시 ERCP까지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대전 MBC의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담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침까지 도움 말씀에 소화기내과 백규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관 질환 중에서도 담관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 중에 하나인데요. 평상시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담관 질환은 영상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만으로도 발견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정기 검진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